야, 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반갑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이 너무 많았어서 채널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준비는 빨리 했는데, 준비 자체는 빨리 했는데, 이게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게 에러가 잠깐 생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잠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오랫동안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월요일이 시작되어서 그런가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절감이 커지면 공격성도 커진다. 어부와 마신의 좌절, 공격, 가설. 옛날에 어느 가난한 어부가 물속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물고기는 잡히지 않고 대신 낡은 램프를 건졌습니다. 램프의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닫혀 있었고 거기에는 솔로몬 왕의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어부가 궁금해서 램프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연기와 함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마신이 램프에서 나왔습니다. 마신은 솔로몬 왕에 의해 램프에 봉인되어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신은 램프에서 나오자마자 어부를 죽이려 했습니다. 어부는 억울해서 마신에게 따졌지요. 난 당신을 램프에서 꺼내준 은인인데 왜 날 죽이려는 거요? 그러자 마신이 답했습니다. 내가 램프에 처음 갇혔을 때는 누구든 나를 꺼내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결심했다. 누구든 나를 구해주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꼼짝없이 죽게 된 어부는 마지막으로 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이 조그만 램프에서 나온 거요? 난 못 믿겠소. 당신이 램프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면 모를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마시는 다시 한 줄기의 연기로 변해 램프 속으로 들어갔고 어부는 즉시 램프의 뚜껑을 닫아버렸답니다. 언뜻 이 동화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신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보따리를 빼앗기는 게 낫지. 마신은 심지어 어부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든다.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어부 덕분에 풀려났으면 먼저 고마워하는 게 마땅한데 마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도대체 마신은 자신을 구해준 어부를 죽이려고 했을까? 마신의 이러한 행동은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공격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뿐만 아니라 파괴하고 싶어하는 죽음의 본능도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너무나 귀엽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기들도 공격성을 보일 때가 있다.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님 몰래 동생의 얼굴을 핥힌다든가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힘들게 쌓아 올린 블록을 툭 쳐서 망가뜨려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청소년은 또 어떤가?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는 일부 악랄한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보고 누리꾼들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격성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중 이 동화 속 마신의 공격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좌절, 공격, 가설이다. 좌절, 공격, 가설이란 공격성의 원인 중 하나가 좌절감이어서 좌절을 경험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좌절, 공격, 가설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좌절감이 항상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거나 공격성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격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경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학습의 이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좌절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는 공격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좌절 공격 가설이라고 부른다. 좌절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바로 사회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빈과 그의 동료들이 행한 실험이다. 연구자들은 방 안 가득 장난감을 늘어놓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보고만 있으라고 했다. 아이들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장난감을 보고만 있었다. 한참 뒤에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때리거나 부수고 벽에 던지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렇듯 좌절은 인간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과 결핍을 헷갈리면 안 된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지지 못해서 생긴 상황적 결핍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들의 놀 권리가 부당하게 차단돼서 느낀 좌절감 때문에 공격성을 나타냈다. 사실 공격성은 단순한 결핍 상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부조리한 이유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때 느낀 좌절감이 공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쿨릭과 로저 브라운이 했던 실험 하나가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기부금 모금 전화를 하게 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보상으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저번에 전화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 라고 넌지시 말해 해당 집단의 실험 참가자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부 의사를 덜 밝힌다 라고 말해 해당 집단에 속한 실험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을 낮췄다.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자들로부터 전화번호부를 받아 기부금 모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화번호부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험 협조자였다. 이들은 실험 참가자들의 전화를 걸어서 기부 의사를 물으면 모두 거절하기로 입을 맞춰놓은 상태였다. 실험 결과 낮은 기대를 하고 전화를 걸었던 실험 참가자들보다 높은 기대를 하고 전화를 걸었던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협조자의 거절에 더 거친 말을 하고 수화기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자 공격성을 보인 것이다. 연구자들은 불합리한 이유로 자신의 욕구가 차단되는 경우도 실험해 보았다. 이번에는 실험 협조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 참가자들의 기부 요청을 거절할 때 한 집단에게는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게 하고 나머지 집단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게 했다. 합리적인 이유란 예를 들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기부할 수 없다 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란 인간이 인간을 불쌍하게 여길 권리가 있는가? 기부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와 같은 것이었다. 이 경우에도 실험 참가자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더 화를 냈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마시는 솔로몬 왕에 의해 램프에 갇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설령 마신이 솔로몬 왕에게 무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처벌이었으므로 마신에게 이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처사였다. 그 결과 마신의 좌절감이 공격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마신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어야 하지 않을까? 보통 공격 대상은 좌절을 가져다준 대상이니 말이다. 그러나 공격성을 표출할 때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나보다 힘이 세거나 불가항력적인 자연 현상이라면 다른 대상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이 대상이 바로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즉 마신에게 있어 좌절을 초래한 대상은 솔로몬 왕이거나 자신을 가둔 램프일 텐데 솔로몬 왕은 너무 힘이 세고 램프는 무생물이다. 그래서 마신은 좌절감이 부른 공격성을 해소할 만한 대상으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선택한 것이다. 한 걸음 더. 좌절, 공격 가설은 분노 조절 장애와도 관련이 있다. 좌절, 공격 가설이 갖는 의미를 사회로 확대해보자. 요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범죄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범인이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좌절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가령 코로나19를 계기로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자 이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잠시 참으면 될 줄 알았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코로나 블루에서 시작된 우울증, 무기력감이 점점 쌓이면서 분노로 변한 탓이다.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지? 사람 많은 곳엔 언제 다시 갈 수 있는 거야?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고 평소 같으면 참고 넘겼을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좌절감이 팽배할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날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 가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단지 자신의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사람을 벽돌로 내리친다든가 하는 사건들 말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물리적 힘이 약한 존재를 공격한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에서 자신보다 약한 어부를 표적으로 삼은 마신처럼 숱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좌절로 인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이 분노가 엉뚱한 대상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 옷이 날개가 되는 심리학적 이유. 선비의 옷의 고정관념과 편견.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해서 옷차림이 늘 볼품없었지요. 하루는 높은 벼슬에 있는 대감이 곧 내 생일잔치가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선비는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대감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집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런데 대감댁 문지기들이 선비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서 잔치에 참석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들은 그제야 선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시종이 간내한 구석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종은 술과 안주를 자린 조그만 상을 선비에게 내주고 빨리 먹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상을 받은 선비는 그래도 누군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선비는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선비는
허름한 옷을 벗고 반듯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일잔치가 열리는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이번에는 선비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문전박대했던 선비인 줄 몰라본 것이지요.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그 시종이 달려와 선비를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종 역시 아까 그 선비인 줄 몰라본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좋은 자리에 앉으니 조금 전에는 아는 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선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받은 선비는 자신의 옷에 술을 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사, 이 술을 바꿔라. 이 술은 내가 아닌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이 동화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하지만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가령 아주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인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앉아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노인에게 측은한 감정을 느끼며 독거노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동화에서 문지기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선비를 내쫓으려 했다. 우리는 이런 문지기를 보며 야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지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심리학자 존 몰로이는 옷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한 호텔로 들어가라고 시켰다.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 결과 문에서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94%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했다. 이번에는 실험 협조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82%가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 심지어 5%의 사람들은 실험 협조자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단지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와 마주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으니 뭔가 높은 직책의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상 심어줘서 나쁠 거 없지.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나부랭이가. 옷차림에 관한 고정관념의 또 다른 예로 사회심리학자 밀그램의 실험을 들 수 있다. 그는 실험 협조자에게 작업복과 정장을 한 번씩 입혀 무단 횡단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실험 협조자가 작업복을 입었을 때보다 정장을 입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실험 협조자를 따라 무단 횡단을 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비싸고 질 좋은 옷만 입어야 할까? 정말 그렇다면 빚을 내서 고급스러운 옷을 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밀그램의 후속 실험 결과 옷이 비싼지 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나 질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는가였다. 참고로 옷차림에서 중요한 것은 TPO다. TPO란 옷을 입을 때 시간, time, 장소, place, 상황, occasion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 occasion? 이거 영어로 읽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스페인어 같은데 occasion?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동화 속 선비도 커다란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처음부터 깔끔한 옷을 선택했어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실 옷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종교, 직위, 지역, 국가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민을 판단하거나 혈액형을 예측하는 것부터 공무원은 꽉 막혔다. 마른 사람은 깐깐하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 교육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먹는 거미, 진해로 만든 튀김이 사실은 고단백이며 아주 영양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당신은 먹겠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편리함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쉽게 판단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일일이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익숙함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일수록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잘 부리는 노처녀를 보고 노처녀라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 보통 노처녀는 히스테리를 잘 부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처녀의 다른 면은 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착각적 상관 때문이다. 착각적 상관이란 두 사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히 소수 집단을 상대로 잘 나타낸다. 소수 집단은 그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더 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때문이다.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경험이나 가족, 주변 사람 혹은 사회적 문화와 대중매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집단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집단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어 덮어 씌우는 것이다. 그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릴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여야 하는 것일까? 사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참 바뀌기 어렵다. 그런데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릴 방법이 있다. 이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무자퍼 셰리프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연구자들은 소년들을 모아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열었다. 그리고 소년들을 방울뱀 팀과 독수리 팀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서로의 텐트 앞에 진입 금지라는 팻말을 설치했다. 양 팀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 팀만의 규칙과 분위기를 형성했다. 시간이 지나고 연구자들은 게임을 통해 두 팀을 경쟁시켰다. 그랬더니 소녀들은 상대팀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을 하며 싸우기까지 했다. 연구자들은 두 팀을 화해시키기 위해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서로 자주 만날 기회를 두었다. 접촉 가설이란 자주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 같이 식사하기, 함께 영화 보기 등을 진행했지만 두 팀의 사이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과제를 준 것이다. 가령 영화관에 가기 위해 함께 돈을 벌거나 사고로 흙 구덩이에 빠진 트럭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 등이었다. 그랬더니 양 팀의 갈등이 점점 누그러졌다. 이 실험 내용이 실생활에 적용된 예로 체육대회나 올림픽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얼싸안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사상 첫 4강 진출을 함께 자축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인 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자주 만나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이는 협동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협동과제에 실패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세상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의 기대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가령 고졸은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졸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는 다시 고졸은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고정관념을 깨면 웃음이 터진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려면 일부러 비틀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수 K준의 트위터에 다음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한 중학교의 교과 제작이 의뢰가 들어왔다. 나름 쿨한 중학교란다. 랩으로 해달란다. 교과계의 혁신을 보여주겠어.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좋은 재료와 맛깔나는 급식. Clap your hands, everybody, everybody clap. 이런 교과를 갖지 못한 다른 학교를 위해 모두 손뼉 쳐. 다 같이 손뼉 쳐.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재미있다고 웃었다. 교과가 랩이라면 이 생각이 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일까? 보통 교과는 어느 산의 전개를 이어받아로 시작해서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사람이 돼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듣다 보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데 그런 교과를 랩으로 부르다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이라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것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것이다. 지방의 한 공무원은 지역 축제 포스터를 그림판으로 그려 B급 감성이 묻어나오게 만들었다. 이는 외주 제작을 통해 만들어진 천편일률적인 포스터 속에서 단연 돋보여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런 홍보물은 난생 처음 봤다 라고 말했다. 이 역시 교과서적인 홍보물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경우다. 또 EBS의 대표 캐릭터인 팽수는 EBS 사장님의 이름을 여기저기서 함부로 외친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너무 예의 없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하다가도 동시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사장이 편해야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라는 팽수의 말에 수긍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이로 인해 팽수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EBS 사장님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많다. 고정관념을 비틀면 그동안 고정관념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게 된다. 고정관념이 없는 세상, 내가 봐야 하는 진짜 세상을 보고 싶다면 고정관념을 한번 비틀어 보자. 이때 유머를 곁들인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책을 읽다 보니까 발성도 어렵고 제가 목도 자주 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밥 먹었나요? 저는 졸리기도 한데 너무 배고프기도 하네요. 나가서 밥이나 먹고 올까요? 이 근방에 밥 맛있는 데가 열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짧고 또 벚꽃이 피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들뜹니다. 하늘은 화창하고 날씨도 적당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날 휴가나 연차 내가지고 신나게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밥 맛있게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안녕.